안녕하세요. 클린트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극으로 끝장내자 2편. 제가 이제 2편을 찍는다고 했죠. 워낙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진정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뭐냐면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 이거를 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물론 비열하다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당한 거니까. 6.25 때 김일성이가 내려올 적에 선전포고가 있었습니까? 어떤 아무런 징조도 없이 새벽 4시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비열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감정일지는 모르겠지만 눈에는 눈, 위에는 이 식으로 한번 갚아주자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공산주의를 마냥 좀 무서운 세력으로 아는 그런 어떤 일종의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좀 두려움증. 그러나 저는 그 심리를 이해도 하지만은, 우리 속된 말로 애들 말에 싸우면 선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누가 선도권을 갖느냐가 이제 어떤 자신감의 표출인 건데, 전쟁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자신 있는 쪽에서 먼저 공격하는 거지, 무슨 이길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되는 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일은 세계 전쟁사에 없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우선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를 호박에 비유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복숭아에 비유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박이 겉이 굉장히 단단하죠. 그러나 그 겉을 뚫고 들어가면 안은 뭐예요? 너무너무 물컹물컹한 게 호박이죠. 바로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드러운 복숭아 같다고 할까요? 누가 봐서는 자유분방하게 춤추고 놀고 있는 길거리에서도 이런 미국을 봤을 적에 저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숭아라는 게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중심에 딱딱한 씨앗이 있죠. 바로 이 차이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폐쇄되고 공포스러운 세상 같지만, 막상 들어가면 물러 터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저건 너무너무 저거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딱딱한 씨앗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런 복숭아 같은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들어보자면, 그게 지금 몇 년도인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연도수가요. 전에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인가 어느 나라 청년이 경비행기를 조종하고 소련, 지금의 러시아도 아니고 소련, 그 무시무시했던 소련의 상공을 지나서 모스크바에 불시착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러면 일개 전문 조종사도 아닌 아마추어 조종사가 경비행기를 가지고 소련의 심장부인 모스크바에 불시착할 때까지 어떤 소련의 레이더망이나 어떤 공군의 방어망, 육군의 레이더망, 모든 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급기야는
모스크바에 불식착을 하고 나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항공 관제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했죠. 그리고 세계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무시무시할 것 같은 소비에트 연합이, 아니 그 자기의 심장부인 모스크바에 그 경비행기 하나가 불시착할 때까지 아무런 감지를 못했느냐. 바로 이게 공산주의의 허점이에요. 모순이기도 하고요. 물러터져 보이는 미국 상공으로 괴 비행체가 들어섰다고 쳐보세요. 바로 출동합니다. 공군 요격기들. 그만큼 방어 시스템의 문제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괜히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식으로 어우 저쪽이 무시무시하겠네 하는 지레 겁을 먹는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생각이겠죠. 그럼 이제 북폭을 먼저 주장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거시하는 뭐 러시아나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에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불안해야 하는 장사정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사정포라는 게 물론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미 다 끝난 얘기고, 만약에 북한이 6.25 때처럼 기습 공격을 남한에 가한다면은 가장 좀 위력적일 수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일하게 장사정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장사정포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탈북자 군인들의 증언이나 그쪽에서 근무했던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평가해 보면, 물론 자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전부 허위니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 일부 자빨들이 하는 말이니까 무시하고, 제2 장사정포가 지금 그 무슨 한국이 갖고 있는 K9 자주포 이런 것처럼 무슨 자동 발사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2차 대전식으로 한 발 넣고 한 발 쏘는 식이에요. 5분에 2발을 쏜다든가. K9 자주포가 1분에 뭐 7, 8발이 발사되는 데 비해서 1분에요. 5분에 2발. 그것도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없을 때. 5분에 2발 발사되는 장사정포 가지고 1분에 7, 8발이 발사되는 K9 자주포와의 대결은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포병 출신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포병이 포를 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리 뭐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정확히 재야 돼요. 이걸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조준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에는 조준경이 없어요. 그냥 2차 대전처럼 허공에 쏘는 거예요. 그것도 수동식으로 한 발 장착하고 쏘고, 이 포탄이 어디 서울에 떨어질지 무슨 경기도 가평에 떨어질지 쏘는 사람이 모르는 그런 그 재래식 중에 상재래식 무기라는 거죠. 그런 거고, 또 5분에 2발 발사되는 장사정포를 또 이쪽에서 감지한다면 그거를 쏘게끔 놔두질 않죠. 이미 원점 타격을 해버리죠. 그럴 만한 충분한 공군력이나 육군의 그 대응 장비가 있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효과를 발휘한다. 뭐 장사정포가 집중 포화를 날리면은 뭐 서울 시민이, 경기도 시민이 뭐 하루에 700만에서 1200만이 뭐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이거는 좌파들이 선전선동하는 짓이에요. 어쨌든 전쟁가를 좀 북쪽으로 유리하게 해주려는
우선 간단하게 장사정포가 서울로 날아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이에요. 조준경도 없이 쏘는 포가 어떻게 정확하게 청와대를 타격하고 미국 대사관을 타격하겠습니까? 뭐 어떤 하늘로 쏜 대포알 하나가 광화문 내거리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무작위로 쏘면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또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기가 만약에 지금 그 서울시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뭐 민방위 본부에서 당연히 안내 방송이 나올 것이고, 길거리에는 헌병들이 도로 통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서울시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철역이라는 게 전시에는 훌륭한 방공호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벙커란 말이죠. 시민들을 위한. 근데 또 이러실 분이 계실 거예요. 해필이면 내가 어느 역,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위에 포격을 맞아서 무너지면 어떡하냐. 지하철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옆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작전을 계산해서 만들어진 서울 방위 벙커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 특히 저 위성도시나 이런 데 아파트가 많지요. 북한 장사정포의 위력이 지금 사실 그 한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약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지진 뭐 강도 몇 회수 대비하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아파트를 쓰러뜨릴 만한 위력의 장사정포가 아니에요. 뭐 그 주변에 뭐 구멍이 뚫릴지는 몰라도. 그러면 자기가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하실,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실로 대피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집중 포격을 받아서, 뭐 집중 포격을 받을 리도 없지만 그 조준경도 없는 포에 무너지면 내가 지하실에서 깔려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상부가 무너져서 그로 인해서 뭐 질식해서 사망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바깥에 계신다고 해서 안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강화 콘크리트와 지진에도 방어되는 설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장사정포 한 방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약하게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정부가 계몽을 해야 되죠. 만약에 불시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행동 요령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걱정되는 생화학전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뭐 정부에서 뭐 국민들을 상대로 뭐 방독면을 하나씩 다 배포한다든지 이런 대비태세를 갖추면 얼마든지 그 설사 걱정되는 그 북한의 그 선제 공격에 의한 기습 침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제 공격을 받은 한미 연합군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전 국민한테 방독면을 나눠줄 돈에 그 방독면을 나눠줄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문빨이 지금 저 북한의 철도를 놔준다고 하죠. 미니멈 114조 원 든다는. 제가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당장 구글을 검색해 보시라고. 물론 조사기관마다 좀 다르게 발표는 하지만요. 북한에다 놔줄 철도 비용 114조 원이면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방독면 하나씩 나눠주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욕심이지만은
뭐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이면은 북한을 가볍게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좌빨들이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한반도 전쟁에 끼어들기가 녹록하지 않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부러운 것은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부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부러운 이유는 이런 거예요. 2010년도죠.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그 시리아라는 나라 너무 잘 아시지요? 그들이 이제 핵폭탄을 갖게 됐죠. 그것도 다름 아닌 그 북한의 도움으로 그 핵시설을 갖추고, 이스라엘 편대 공군기 4대죠. 이스라엘 편대가 가서 시리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그 핵시설 기지를 피격하는데, 여러분들 얼마 걸렸는지 이거 유튜브 검색해서 동영상 찾아보세요.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폭탄 시설을 제거하는데 딱 10초 걸렸어요. 그 조준한 동영상에 보면 그 조종사가 조준한 이렇게 조준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조종사 목소리가 들려요. We are ready. Fire. Gun. 딱 이 세 단어예요. 준비됐다. 발사한다. 끝났다. 딱 10초 만에 시리아의 핵무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공군 1개 편대가, 공군 전투기 4대가 출격을 해서,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대한민국 공군은 저럴 수가 없을까? 뭐 미국의 통제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통제를 받는 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미국의 통제권 하에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한국과 다른 거는 이스라엘이 먼저 요구를 했어요. 미국에 시리아에 저렇게 핵시설이 있으니까 제거해달라. 근데 이제 미국이 민기적거렸어요. 당시 뭐 이라크나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고 뭐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해결 안 해주면 우리가 간다. 가서 막상 폭격했어요. 간단하게 돌아왔어요.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실 속내를 드러내더래요. 뭐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정보국에서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공군도 한 번쯤은 출격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도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간 스텔스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의 그 어떤 레이더망을 뚫고 지나간다든지, 뭐 북한의 1950년대 전투기하고는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좋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좀 북한의 그 원점 핵시설을 갖고 있는 데를 한 군데쯤은 타격을 하면 어떨까, 이스라엘처럼.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제사회에 북한이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 북한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한 번쯤 같이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런 적 없다. 증거 있으면 내놔라. 우리가 스텔스기로 폭격을 했다면은 자기들이 무슨 레이더 레이더로 자기들이 잡아낸 흔적이 있습니까? 뭐 대한민국 공군기가 지나가는데 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까? 하여간 걔네들이 해놓고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수법을 우리도 한 번쯤은 똑같이 되갚아주는 식으로 쓰면서 그쪽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원점 타격을 이스라엘처럼 좀 속 시원하게 한번 하는, 왜 그런 거를 한국은 못할까? 만약에 한국이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미국이 뭐 한국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또 동맹국인데 뭐 속으로야 뒤로야 그래 속 시원하게 한번 잘했다 이스라엘이 하듯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빨이다 보니까 참 가능성 없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적에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했음직한 행동인데, 왜 우리가 뭐가 이스라엘 민족만 못해서 우리 한민족이 그냥 한번 그렇게 못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상이 더 올라가고 아랍 국가들이 뭐 아무리 제아연합해도 그 대한민국 국토의 그 몇 분의 1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뭐 미국조차도 솔직한 얘기지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선제 폭격을 주장하는 거고, 또 뭐 이제 요즘 북한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미국도 자기들 포격권 안에 들어있다. 설사 발사 한들 미국 요격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뭐 태평양 한 중간쯤에서 그냥 요격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발사도 사실은 못합니다.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철저히 감사하겠습니까? 이 ICBM이라는 이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앞에 탄두에 문제는 이걸 발사하기 위해서는 발사대가 필요해요. 이렇게 발사대가 하고 이렇게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래서 발사대를 세우고 미사일이 날아가게끔 하는 데는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들이 30분 정도 걸려서 그 ICBM 미사일을 세우면은 이쪽에서 이미 정찰 위성이나 그 정찰 비행을 통해서 알아내고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지 자체를. 그러니까 북한이 ICBM 진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진짜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 발사 과정에서 이미 피폭을 당한다는 거죠. 운이 좋아서 미국의 눈을 피해서 발사에 성공했더라도 그게 태평양을 건너가는 사이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 두 번째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에 요격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공중분해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사태는 뭐가 될까요? 미국은 공격을 당한 다음에는 최소한 10배 내지 100배의 보복 공격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대형 미사일을 이동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사진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포를 옮기는데 보통 다 트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포를 옮기는데 트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럭을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소로 끌고 가느냐. 아니, 요즘 누가 포를 소달구지로 옮깁니까? 이런 게 인공위성에 잡히는 참 웃어야 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 말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슨 뭐 고정식 발사대 말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면 무섭다는데, 그 뭐 소달구지로 끌고 가는 이동식 발사대가 뭐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뭐 ICBM을 발사한다, 뭐 똥돼지 비계덩어리가 뭐 내 책상에 핵폭탄 단추가 있다, 다 개소리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정말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한다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그날 북한 정권이 그날 끝나는 날이죠. 이건 뭐 러시아, 중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자존심 문제예요.
어느 군사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말입니다. 일본이 도와주지 않고 대한민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미 태평양 파람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와이를 본부로 해서 이렇게 태평양과 그 동북아시아,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미 파람대 혼자서 북중러 삼국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을 지닌 게 미 파람대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군사 전문가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체 능력을 일본과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인 미국이 한미일 연합체제에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국적군의 동맹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는 미국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선제 타격, 그것도 선전포고 없는, 김일성이가 우리한테 써먹은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자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물론 위정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저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러시아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를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은 얼마 전에도 시리아와 미국이 시리아를 향해서 포격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러시아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개겨라. 속된 말로 개겨라 미국한테. 실제 미국이 포격에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지원해 줬습니까? 대포알 하나를 지원 안 했어요. 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리아 그냥 포격당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리아에 현실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 국가 원수끼리 만나서 한 약속하고 진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취하는 행동은 다르다는 거죠. 시리아, 그게 좋은 얘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까 미국하고 한번 붙어봐라 해놓고 막상 미국이 미사일에 불을 뿜으니까 러시아가 발을 빼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국군을 걸을까요? 유럽에서 있는 나토 연합군을 전부 상대하고 극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연합군과 다국적군을 다 상대하는 그런 모험을 국군을 걸고 푸틴 대통령이 걸겠냐는 거예요. 북한을 돕겠냐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의 무슨 뭐 손바닥, 더 심하게 말하면 코딱지만한 나라를 위해서 러시아의 국군을 걸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정권 생명을 걸고.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고요.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을 한다면 6.25처럼 뭐 장사정포 등을 이용해서, 그러면 남한의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자다 말고 포탄이 날라오는데. 그러나 물론 이제 6.25 때는 6.25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방어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그때하고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을 가한다면 북한 정권 무너뜨리는 데는 제가 볼 때는 24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민주정부를 세워야 될 일도 없잖아요. 북한 땅에. 이미 대한민국 민주정부에 넘겨주면 되는 건데, 이 지도권을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한미연합군이 들어가서, 한미연합군 보병이 들어가서 질서 유지에 나서고, 뭐 정 어쩔 수 없는 놈들은 뭐 처단해야죠. 그거는 이제 뭐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니까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이 이집트나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과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거기에 무슨 뭔가를 미국이 친미국가로 세우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남북전쟁이 우리가 다국적군의 도움을 받아서 되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든 만약 다국적군의 도움을 받아서 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통일을 도와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죠. 뭔가를 갚아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국제관계의 질서상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군인을 생명의 위험성을 무릅써가면서 남의 나라의 전투에 참여시킬 적에 다음에 생길 경제적인 그 효과도 없이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이죠. 그리고 오늘도 또 이 편이 여기서 또 긴 말씀이 돼서 종료를 하고 다음 편 3편에서 좀 이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을 짓도록 하고 하여간 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들어주신 내용이 뭐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3편 북폭으로 끝장내자 3편 예, 결말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